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미사일이나 탱크 이야기가 아니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지만 어쩌면 전쟁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분석해볼 자료들은 러시아 군수 시스템이 이 속에서부터 어떻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바로 러시아 군대와 경제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척추가 지금 거의 부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어떻게 그 작은 부품 하나가 거대한 제국의 전쟁 기계를 멈춰 세울 수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과정을 하나하나 좀 깊게 파헤쳐 보는 거죠. 자, 그럼 그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작은 부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던데요. 카세트형 테이퍼 롤러 베어링.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대체 뭔지 감도 잘 안 오는데 이게 뭐고 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열차 바퀴축에 들어가는 일종의 구슬 뭉지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이게 없으면 바퀴가 매끄럽게 굴러가지를 못하죠. 특히 중요한 건 이게 모든 열차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아주 자랑했던 신형 화물 열차, 그러니까 차축 하나가 25톤 무게를 견디는 그 열차들이 전적으로 이 베어링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탱크나 장갑차처럼 무겁고 육중한 군사 장비를 실어 나르는 특수 열차들.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열차들이죠. 그리고 그 열차들이 러시아 전체 화물 열차의 한 40%를 차지해요. 비중이 아주 큽니다. 40%나요? 거의 군수 물자의 핵심 동맥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요, 그깟 베어링 하나 그냥 러시아가 직접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든가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 싶어서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터져나온 겁니다. 원래 이 부품은 스웨덴의 SKF나 미국의 티므켄 같은 서방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싹 다 철수해버렸어요. 다급해진 러시아가 중국산 복제품을 들여오거나 자체 생산을 시도했죠. 하지만 여기서 야금학, 그러니까 쇠를 다루는 과학의 벽에 딱 부딪힌 겁니다. 기술적인 차이가 그렇게나 컸던가요? 네, 핵심은 강철의 순도에 있습니다. 서방 제품은 진공가스 제거라는 아주 특별한 공정을 거치는데요. 말 그대로 쇳물을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미세한 공기방울까지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금속 안에 빈틈이 하나도 없이 꽉 찬 아주 밀도 높은 강철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혹시 잘 만든 카스텔라랑 좀 대충 만든 찐빵의 차이를 아시나요? 네, 알죠. 카스텔라는 속이 꽉 차서 탄탄한데 찐빵은 군데군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서방제 베어링은 그 카스텔라 같은 쇠고, 러시아나 중국의 복제품은 찐빵 같은 쇠인 겁니다. 그러니 무거운 탱크를 싣고 계속 달리면 열과 압력을 못 이기고 그 약한 부분부터 부서져 나가는 거죠. 이걸 공학에서는 스폴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와,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찐빵 베어링이라. 그럼 그 품질 차이가 실제 성능에서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나요? 수치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원래 서방제 정품은 80만 킬로미터까지는 정비 없이 거뜬히 달렸습니다. 80만이요? 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의 그 찐빵 베어링은요, 고작 8만 킬로미터 만에 망가져 버립니다. 잠깐만요. 80만이 8만이 된 거라고요? 수명이 그냥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네요? 이건 그냥 불량품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베어링이 망가지면서 엄청난 열을 내뿜거든요. 네. 그러면 선로에 설치된 핫박스 감지기라는 센서가 이 열을 감지해서 열차를 자동으로 세워버려요. 자동으로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하 30도의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 군수물자 실은 열차 한 대가 딱 서버리면 그 뒤에 오던 열차 50대가 줄줄이 함께 멈춰서는 거죠. 자료에선 이걸 물류 혈전증, 그러니까 핏줄이 막히는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퀴 하나 때문에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난다는 거네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이게 끝이 아니더군요. 설령 바퀴가 잘 굴러간다 해도 정작 열차를 끄는 심장, 그러니까 기관차 자체도 지금 멈춰서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퀴가 썩어 들어가는데 심장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죠.
러시아의 주력 디젤 기관차, 특히 ET25KM 시리즈 같은 최신 기종들은요, 엔진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나 연료를 뿜어주는 장치 같은 핵심 부품을 대부분 독일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아, 거기도 서방 기술이었군요. 그럼 당연히 제재 때문에 부품 공급이 완전히 끊겼겠네요. 0이 됐습니다. 그냥 제로예요. 부품이 없으니까 고장난 최신 기관차들이 정비창에 그냥 쌓여만 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철도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바로 부품 동족 포식, 영어로는 캐니발레이제이션입니다. 동족 포식이요? 설마 멀쩡히 굴러다닐 수 있는 열차를 일부러 세워서 해체하고 그 부품을 떼서 다른 고장난 열차에 쓴다는 말인가요?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2025년 현재 보고서를 보면요, 신형 화물차 약 5만 대가 다른 차량을 위한 부품 공급용, 그러니까 일종의 장기 기증용으로 해체되고 있다고 해요. 전체 한 15에서 2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죠. 세상에, 하지만 이 임시 방편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죠? 금속 피로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낡아 빠진 부품을 떼어내서 다른 열차에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 중고 부품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부품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얼마나 무거운 걸 견딜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술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재활용 부품을 쓴 열차는 탈선이나 대형 사고 위험이 무려 300%나 치솟는다고 나옵니다. 300%요? 60톤짜리 T90 탱크나 폭발물을 가득 실은 열차가 그런 부품을 달고 시베리아를 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탈선이라도 하면 그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보급로 전체가 몇 주 동안 마비되는 대재앙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시스템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에서의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어요. 아,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내부 저항 세력의 사보타주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이들의 공격 방식이 아주 영리합니다. 수십억짜리 열차를 폭파시키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싸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목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냥 선로 옆에 있는 그 평범한 상자 말씀이시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그 상자가 바로 철도 신호등과 선로 변경을 통제하는 일종의 전자두뇌입니다. 아, 파르티잔 한 명이 밤에 몰래 다가가서 쇠 지렛대로 상자를 열고 우리 돈으로 한 5,000원어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구간의 모든 신호등이 안전을 위해서 빨간불로 바뀌고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어버리죠. 총 한 발 안 쏘고 철도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145건 이상의 이런 방화 공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뇌가 마비된 열차는 어떻게 될까요? 시속 80km로 달리던 군수물자가 기관사의 무전 지시에만 의존해서 속도를 못 내겠군요. 네, 시속 10km의 거북이 속도로 기어가야만 합니다. 라이터 하나로 러시아군의 보급 속도를 80%나 늦춰버리는 정말 가성비 최고의 공격인 셈이죠. 내부에서는 부품이 부서지고 외부에서는 두뇌가 불타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런 철도 시스템의 마비가 전쟁터를 넘어서 러시아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기술적인 파산은 결국 경제적인 심장마비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러시아 철도 알제드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등뼈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등뼈가 지금 돈이 없어서 주저앉고 있어요. 2025년 상반기에 이미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했고 설비 투자 예산은 40%나 삭감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결국 운송비를 올리는 수밖에 없었겠군요. 맞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화물 운송 요금을 최대 20%까지 올렸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던 러시아 경제의 마지막 결정타가 된 겁니다. 시베리아 탄광에서 모스크바까지 석탄을 보내는 운송비가 너무 비싸져서 차라리 문을 닫는 지방 생산자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이 경제 위기가 결국 사람 문제, 즉 끔찍한 인력난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그 문제도 있군요.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 떠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러시아 철도는 역사상 최악의 인력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기관사, 정비 기술자들이 단체로 사표를 던지고 있어요. 왜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크렘린이 전쟁 물자 생산을 늘려려고 군수공장 월급을 비정상적으로 올렸기 때문이죠. 추운 시베리아에서 목숨 걸고 낡은 선로를 고치는 것보다 따뜻한 탱크 공장에서 3배의 월급을 받는 게 당연히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겠네요.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우나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인데요.
철도청이 이 탈을 막으려고 은퇴한 지 수십 년 된 70대 기술자들을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70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세대 차이 문제가 터집니다. 기술의 차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은퇴한 70대 기관사가 몰던 열차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달린 단순한 기계 장치였어요. 하지만 지금 최신 기관차는 어떻습니까? 온통 디지털 화면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사실상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70대 어르신의 경험과 반사신경으로는 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건 단순히 열차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적 사고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철도의 붕괴가 결국 러시아가 큰소리치던 지정학적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겠군요. 서방이 막으면 동쪽으로 가겠다. 늘 동방으로의 전환을 외쳐왔잖아요. 중국이나 북한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그 동방으로 가는 길이 지금 철도 잔해 밑에 깔려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플랜 B는 항상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바이칼 아무르 철도라는 두 개의 강철 동맥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지원을 받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동맥들이 역사상 최악의 상태로 막혀버린 겁니다. 자료를 보니 세베로우이스키 터널 폭파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나오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정보국 SBU가 시베리아 심장부에 있는 이 15km짜리 터널을 폭파시킨 건 단순한 시설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아시아로 가는 유일한 대동맥을 끊어버린 아주 외과수술적인 타격이었어요. 이 터널이 막히자 러시아가 급하게 산비탈에 있는 낡은 우회로, 일명 악마의 다리로 열차를 보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거마저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이 완전히 끊겨버렸군요. 네, 예비 노선 하나 없는 단선철도라는 러시아 철도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바로 이게 북한이 수백만 발의 포탄을 보내줘도 최전선에서 포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이 포탄을 실어보낼 수는 있지만 러시아가 그 포탄을 9,000km 떨어진 전선까지 운반할 능력을 상실한 거죠. 포탄을 실은 열차들이 고장난 기관차와 불타버린 신호 시스템 때문에 시베리아 어딘가에서 몇 주씩 멈춰서 있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그 광활한 영토, 이른바 전략적 기피가 이제는 오히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좌절시켰던 그 광활한 거리가 이제는 러시아군 스스로를 질식시키는 물류의 악몽이 된 거죠. 손실은 무시하고 끝없이 자원을 쏟아부어 상대를 압도한다는 게 러시아의 전통적인 군사 교리인데 그 자원을 실어나르는 파이프라인이 터져버렸으니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베리아 창고에 탱크가 아무리 많아도 전선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이니까요. 중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겠는데요. 물론입니다. 이건 중국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려던 1대1로 계획에도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기술적으로 파산한 물류 경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떤 극적인 한 방의 폭발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온몸으로 퍼지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000원짜리 베어링 부품 하나와 5,000원짜리 휘발유가 그 어떤 강력한 경제 제재나 전장에서의 패배도 해내지 못했던 일, 즉 러시아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를 속에서부터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국의 철맥이 끊어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대전쟁의 힘이 단순히 미사일이나 탱크의 숫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 무기를 뒷받침하는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취약한 보급망에 진짜 힘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제국의 국력은 미사일의 숫자가 아니라 그 미사일을 실어 나르는 열차 바퀴의 성능으로 측정되는 것인데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그 바퀴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의 군사력이 이토록 기본적인 부품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들 안에는 또 어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숨겨진 취약점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